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으로 밸런스를 맡은 강자위의 강자 오윤혜입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오! 아 뭐야,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뭉쳤잖아요. 네, 근데 두 분 지금 안경을 쓰셨는데 다 알이 없네요. 네,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분들 네 분 다 안경을 쓰셨길래 저도 한번 밸런스를 맞춰봤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거는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네.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 보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의 구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 상황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거침없는 녀석들 통해서 속 시원하게 싹 다 훑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진짜 보수, 진보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나오시고 나서 네, 네 반응, 소감. 예, 그 이제 거침없는 녀석들이라는 이 제목과 달리 네. 너무 조용한 녀석들이 아니었나. 뭐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유튜브하고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네. 좀 자제를 하셨다. 일단 고용 방송이고 네. 방통수미도 있고 하니까 네. 기준에 맞추다. 근데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 다 지키셨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거 안 지키다 잘리셨던 거 방통수미를 막 실방으로 비판하고 네. 별일을 다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 대표님이 나오신 그 에피소드 네.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조회수가 10만을 찍었는데 변 대표님 등장하시면 요즘 조회수 치트키입니다. 맞아요. 근데 원래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면 한 100만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과 함께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좋아요. 팩트체커 김준현 뉴스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 대표님과는 처음 인사 나누시는 거죠? 아, 예. 제가 사실은 그 전민기 팀장님 빼놓고는 네. 오늘 진행자분들 포함해서 다 처음 뵙는 분이라서 네. 되게 오늘 조신한 모드로 지금. 아, 그래요? 사실 좀 약간 걱정했어요. 오늘 나왔다가 잡아 먹힐까봐. 누구한테? 변 대표님한테요? 아, 누구든 이렇게 누구든. 저를 잡아 먹을까봐. 근데 네. 이 코너가 이 프로그램이 좀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MC 자리를 노리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코너 이름이 뉴스 탐구 생활인데 그 소개를 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아. 김준현 뉴스톱 이렇게 누가 소개하거든요. 먼저일까요? 우리가 먼저일까요? 최강 시사가 먼저일까요? 어찌 됐든 네. 그래서 세상 모든 게 궁금해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네. 저렇게 조신하신데 원래는 또 모두까기 인형으로 되게 활약하세요. 아, 사안에 대해서 오. 잘못된 거 잘못됐다. 제가 그래서 저분을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두 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뭐 공과 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달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변 대표님? 윤석열 정부 전체적인 평가 그렇죠, 네. 근데 한 달 반밖에 안 된 거군요. 그렇죠.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지금. 네. 굳이 판단하신다면. 역시 예상대로 역시 준비 안 된 사람들의 준비 안 된 정권으로서 네. 우왕좌왕하고 막 시스템이 뭐 무너지고 뭐 제 눈엔 보이는데 아직 뭐 시청자 눈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쵸. 제 눈엔 너무 잘 보여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 일단- 우려대로 가고 있다. 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국정운영 경험도 없고 뭐 그런 마인드도 없는 좀 이른바 좀 편협된 검사들의 정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점이 네, 준비가 안 대표님 됐을까? 눈에만 보이는 게 대체 뭔지 좀 사실 알려주세요. 당장 그 용산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 내부에서 계속 이 문제들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양쪽 청와대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창경원 꼴이 나고 있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공원화 시켜 놓다 보니까 인파만 몰리고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창경원 옛날 창경원 이제 그 창경궁이 마치 막 동물원처럼 돼가지고 엉망됐듯이 지금 그런 사태가 나고 있고 이 지금 청와대가 지금 엉망인 국방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이 직원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아, 국방부 직원들이 국방부 직원 플러스 청와대 직원 1,000명이 합쳐졌다 보니까 구내식당 가동이 안 되는데 용산 거기 가보셔야겠지만 식당이 별로 없거든요. 삼각지 부분에 식당 별로 당장 없죠. 밥 먹는 거 자체가 지금 뭐 아주 일대 혼란이어서요. 이 골목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김준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변희재 대표님이 너무 세게 까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보수야 대표. 유튜브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는데 저는 좀 강제 밸런스 패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 잘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죠. 해주세요. 어쨌든 뭐 이때면 어떤 보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한동훈 장관 그 윤석열 정부가 한 거지만은 인혁당 사건 재심의에서 이자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피해자들 고통해서 네네네. 해결을 해줬잖아요. 이거 원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금 다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원금 다 받겠다고 했죠. 그게 수억 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지급을 해놨는데 실제보다 지급해야 될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서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지금 10몇 년째 이자를 붙여가지고 수억 원을 했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잖아요. 그건 윤석열 정부가 한 거. 이런 거는 높이 평가.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잘한 부분도 있고 되면 검찰 편중 인사 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 참 그런 것들은 고집이 너무 세다. 이런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뭔가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공과 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취임 한 달 반인데 국정 지지율이 48%, 부정 평가는 조금 더 올라서 44.2에서 45.4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저걸 말씀드려야 되죠. 이게 이제 지난 13일에서 17일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조사 방법은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활용했습니다. 응답률은 3.6%포인트고요.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부정이 오히려 역전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이거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팸 의뢰로 18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47.6% 국정 지지율, 그 지난주 대비 4.9% 하락한 거고요. 부정 평가가 이게 이제 처음으로 데드 크로스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정이 이제 긍정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그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가상번호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됐고요. 응답률은 2.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50% 못 넘기는 이유, 뭐 많은 분석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제가 변 먼저? 대표님. 네. 취임하기 전에도 애초에 이 지지율이 40%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이죠. 취임식보다도 더 지지율 높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남들은 이제 뭐 문재인 정권 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 제 기억은 한 90% 가까이 90%나 됐었어요? 이명박 정권은 80%, 뭐 박근혜 정권도 한 70몇 프로 했는데 아 그렇군요. 취임 전에도 사실 40%대였다가 오히려 취임하고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 정권 탄생의 뿌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검찰총장에서의 수사의 그 활약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는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쪽 문재인 지지층이나 이런 민주당 지지층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이 정권의 지지율이 90% 갔다는 얘기는 네.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단 대통령 됐으니까 일단 지지해보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박근혜 뭐 이명박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애초에 40%대였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세력이 절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찍지 않은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냥 이게 우리가 졌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검찰총장이 절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꼬인 것 같아요. 절대로 지지할 수는 없다. 예, 시작부터 지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사람들이 절반을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48%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올라온 게 한 51% 갔다가 지금 잠깐 떨어진 게 48%거든요. 네. 원래는 40% 초반대까지 밀렸었어요.
김 대표님. 예, 변희재 대표님의 분석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 대선이 0.73% 포인트 차이였잖아요. 네. 양 진영이 이제 결집을 했고 아깝게 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조금 결집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 진영 간 분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아젠다들을 역대 정부들이 다 던졌거든요. 네.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회 척결, 뭐 이런 것들 이후에 뭐 금융실명제에서 어떤 아젠다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거를 아젠다로 던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혀요 아직까지. 물론 아직 조금 40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짧기는 하지만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정권을 잡았으면 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경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를 아젠다로 잡기에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던졌다가 괜히 결과가 못 따라오게 되면은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동산 정책처럼 오히려 또 비수가 될까봐 그러지 못할 수도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 세계가 다 고금리에 이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얘기 나온 김에 도어 스태핑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주로 하는 건데 예. 이게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즉흥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인적으로 부분? 왜냐하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때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런 두 분은 기자회견을 한 150번 이상 했어요. 근데 언론들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소통을 열심히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10여 차례밖에 안 되거든요. 언론 네. 접촉을 소통한다고 하면서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준비가 안 되거나 조금 격한 발언들 이를테면은 뭐 도배를 했느니 뭐 이런 발언들이 부적절하긴 했지만은 언론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 더 정제되고 좀 정치한 언어들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아까 전으로 돌아가자면은 답이 없다라고 말한 거가 그게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 잡겠다고 했다가 못 잡은 문재인 정부 부메랑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자신이 어쨌든 아젠다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그럼 뭘 보고 버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지금 5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 가지고는 그 어떤 뭐 동력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로 영원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편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무슨 뭐 방법이란가 있을까요, 변 대표님? 지금 이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검사들을 요직에다 앉혀놨기 때문에 네. 윤석열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층에서 사실 기대하는 것은 과감한 수사예요. 수사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비리를 다 잡아내라.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유는 탄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과정에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지층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논리는 이런 검사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 비리를 잡아낼 수 있을 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당선된 건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거는 수사다. 수사.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여기 주제가 나오지만은 이게 사실은 정치보복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는 수사. 근데 사실 과거 정권에서도 많이 써먹은 방법은 맞죠. 이거는. 그럼 일단 강력한 수사로 어필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네, 있다. 기대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럼 일련의 어떤 수사 같은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 지금 변 대표님. 아직 수사 단계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최대 이슈가 됐던 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월북 사건 그것도 아닙니까?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보수층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 공학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해봐도 저걸 다시 꺼내서 조사해서 그게 원래는 월북이 아니었는데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거를 잡아낸다는 건 거의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띄웠다는 거는 왜 너희는 왜 검사들이 모여 있는데 왜 문재인 정권 과거나 못 잡냐 이런 보수층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김 대표님께서는 이 지지율이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극복 안 될 겁니다. 네, 죄송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조적인 이게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뒤늦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취임사에서 통합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뒤에 가서 이제 국민통합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5.18에 가서 이제 뭐 묘지에 대해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권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5% 이상 뭐 56%까지 그 안팎으로 갈 수 있겠지만 60%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래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근데 저는 그 지지율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가장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지지율에 얽매였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실제 그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보면은 지지율 나오는 거 맨날 보고 이거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나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 지지율 관리를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 때 트라우마예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아서 사실은 그게 조기에 레임덕이 오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지지율 관리를 했는데 그게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로 이제 그 역대 최고 높은 걸로 했지만은 뭐 아주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노무현과 문재인 누가 더 높은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냐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더 높다고 퇴임을 했다라고 해서 더 그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도 안 됐겠죠. 게다가 정권도 이제 뭐 이렇잖아요. 교체됐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의 함정에 저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아젠다가 있고 그거를 뚜벅뚜벅 가면은 특히 중도 진영에서는 그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지. 반짝 지금 뭘 하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런 거 하면은 그 정권 망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직진해라. 그러니까 그게 근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직진해야 되는데 아까 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맞기는 한데 그거는 보수 특히 열성 보수층에서 좀 많이 원하는 거지 중도 진영에서 원하는 거는 진보 진영은 당연히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근데 거죠. 제가 그렇게 정치보복을 하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보수층의 그 수요를 지금 충족시키려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걸 제가 하라고 주장한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다만 신부 제가 한 가지 지지율 한 가지만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지금 사실 이제 김 대표님은 이제 언론이시니까 굉장히 이제 정석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에 지금 2년 뒤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머리가 총선에 2년 뒤 가 총선으로 가 있어가지고 네. 지지율에 아마 목 매달 겁니다. 아마. 예, 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예. 앞으로는 예를 들면 이 정권 지지율이 한 50%가 넘어가면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네. 50% 밑으로 넘으면 위험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있으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30으로 간다. 그럼 총선 보나마나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여권은 뭐 심각하죠. 근데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이 보이죠.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음 달이면 30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총선이 2년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지층한테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거죠. 뭐 중도나 진보 쪽에서 싫어하더라도 그들을 다져 놓고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좀 이제 중도라든지 뭐 다른 층들을 끌어오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원래 지금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층을 확 이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개 되면은 뭐 중도 연합이라는 게 가가지고 좀 잡아오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그 지금 정치보복 얘기를 오늘 합니까 안 합니까? 곧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아니 네. 잠깐 보수 인사를 저를 포함한 200여 명을 구속시킨 사람인데 보수층이 지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지지해서 이 보수층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보수층 지지가 위험한 상태예요. 이건 잘못 가면 여기도 무너질 판이니까. 네. 그럼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을 다지고 중도연합 간다?
저는 사실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수층 자체도 위험한데 일단 집토끼를 잡는 게 급선무군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수사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정치 보복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 보복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검찰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또 논란의 핵심인데 뭐 지난 정권에서는 뭐 일단 월북을 했다. 월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월북했을 가능성은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또 결과를 뒤집혔는데 네. 이게 참 그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논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대표님?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이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결론이 뒤집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자, 계신지. 정치 보복이냐까지요. 네. 예, 복잡한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해경에서 발표를 했을 때 좀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해경한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월북의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저렇게 단정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린 가능성을 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 정도가 저는 맞는 스탠스라고 봤는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월북이 범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뭐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안에 있어서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완벽한 혐의가 있지 않는 이상 열린 가능성으로 놓고 좀 시사하는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금 또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비판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방식이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증거는 똑같아요.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해석의 그렇죠. 영역이라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달라진 거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 또 하나는 거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은 먼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납득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선우가 바뀐 다음에 약간 이슈몰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층에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조사 자체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할 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이게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탈북어민 북송 뭐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 많이 다른데 그거는 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할 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무리한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금 예. 그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북한군이죠. 북한군이 이제 교신한 내용을 우리가 감청을 했다. 네. 그리고 충분하게 그 어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 있었다. 네. 그거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재 증거들은 다 일단 나와 있는 상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냐의 이제 영역인데 우리 변 대표님은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재조사를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지금 이것이 정치 보복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재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유족들과 함께 비공개로 하는 거는 비공개? 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당시 이제 국방위 상임위에서 이른바 국방부가 SI라는 비밀 정보를 가지고 이 여야 의원들 브리핑했을 때 당시 야당이고 지금 여당의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제 군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케이가 됐다는 거는 월북이 맞다고 오케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북한 쪽에서 온 정보를 다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에 대한 그 정황 증거 말고 직접적인 증거라는 건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쪽에 던져주고 또 감청도 하고 이런 증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월북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북한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엎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재수사로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해봐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못 풀고 있는 유족들하고 일단 비공개로 최대한 알리고 한번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은 재조사했을 때 이게 엎어질 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 이렇게 공론하고 이슈하고 공개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 보복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치 보복 쇼. 쇼. 네. 아, 쇼까지.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걸 들어엎어서 문재인은 막 감옥에 보내고 저는 이거는 아니고 네. 지지층이 빨리 하라니까 하려는 쇼로 저는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썬킴 교수님께 좀 질문해봅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정치 보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죠. 3대를 멸한다 이런 일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했던 정치 보복이 있다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당파 경쟁은
그 집권을 하면 반대판 다 죽여요. 죽어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하잖아요. 어. 실제로 죽여요. 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제일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명분이 없었던 것이 이제 광해군이 이제 16년 동안 세자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왕이 돼요. 네. 그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정적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거든요. 일단 자기 친형 임해군 목 졸라 죽여요. 네. 그리고 자기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이라고 있는데 9살짜리 애를 교동에 유배 보낸 다음에 굶겨요. 굶긴 다음에 뭘 하냐면 방에 군부를 지펴요. 군부? 불? 그러니까 아궁이를 떼버려요. 네. 그럼 애가 지금 밥을 못 먹고 네. 9살짜리 애가 네. 기력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발 밥 좀 주시오 하다가 거기서 쪄 죽여요. 아, 실합니까? 증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또 나중엔 또 자기 새 엄마까지 이제 폐모시켜가지고 폐모살제라고 해서 와. 정치보복의 대명사로 남아 있어요. 광해군요. 아, 그렇군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보고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해군은 쫓겨날 만한 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트럼프 이 대통령도 약간 이미지가 왠지 보복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례가 있나요? 보복 같은 미국? 경우는 지금까지는 보복이 구체적으로는 없었고 네. 2024년 대선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아, 그때 그래요? 재집권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보복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뭐 정치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주거나 타협해주거나 우리가 좀 이제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런 정치가도 있었어요. 프랑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점으로 남은 것이 30년 전쟁인데 30년 동안 정말로 카톨릭과 신교가 치고받고 다 죽였어요. 네가 개신교 신자란 이유로 자식까지 죽여버렸어요. 30년 동안.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이게 1600년대에 일어난 거죠. 아주 오래 전이군요. 그래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이 구교와 신교의 그런 갈등을 통합한 왕이 이제 앙리 4세 왕이거든요. 앙리 헨리죠. 앙리 4세가 정말로 어렵게 이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던 구교와 신교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낭뜨 칙령이라고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한다. 구교 신교 차별함은 국가에서 처벌한다. 국가 통합의 상징이고 네. 앙리 4세가 또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우리 프랑스 이제 구교 신교가 손을 잡고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고 내가 일주일에 일요일만큼은 전 프랑스 국민들이 다 꼬닥 닭고기를 먹게 만들어주겠다. 왜요? 닭고기가 금기됐었나요?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아 네. 그 이후로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 됐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 국민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오, 국민 음식으로. 르꼬크 뿌뿌뿌 브랜드 있잖아요. 그쵸. 그 수탉이 지금 프랑스 상징인데 안 궁금했어요? 왜 상징인지? 오, 안 궁금했어요. 일주일에 일요일은 무조건 수탉을 먹게 만들겠다. 아. 그래서 상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대표적인.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 사례와 뭐 그렇지 않은 사례들 역사적으로 좀 훑어봤고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사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치 보복이랑 큰 연관이 이게 정치 보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의원 관련한 수사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아마 좀 제대로 된 정치 보복으로 좀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에 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 법카 문제로 또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민주당은 보복 수사다. 뭐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 염두에 둔 기획 수사인지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제가 반 먼저 대표님부터 할까요? 해볼까요? 이게 대선 때 사실은 최악의 대선이라고 그랬던 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둘 다 자꾸 검찰 수사에 걸려니까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긴 사람이 그냥 진 사람 다 때려잡고 이긴 사람의 범죄는 덮어질 거 아니냐. 사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담론은 그랬어요. 일반적인 담론은 똑같이 둘 다 수사해야 된다. 이 의혹들은. 네. 근데 지금 가는 거 보면은 지금 패배자한테만 지금 수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정치 보복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진짜 수사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에서 안 되고 대선에서 이슈가 된 각종 이 비리 사건 후보자들의 그거를 특검으로 퉁을 쳐서 특검이 양자를 다 조사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정치보복 시비에 걸리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은.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대선 와중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선 와중에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결국 안 됐죠. 그러니까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변인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럼 지금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안 되겠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건 좀 힘들지. 그러니까 않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하는 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특검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여야 그렇죠. 합의로 하거나 그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할 이유가 정권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좀 예. 애매한 게 지금 야당이 이번에 뭐 재보선 져가지고 168석인데 무소속하고 정의당 합치면 180석 근처가 돼서 네. 이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요 170석을. 음. 그러니까 사실 야당 단독으로 특검이 가능합니다 법 통과가. 그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는 근데 건가요, 대통령은 이제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를 안 하니까. 현재? 네. 근데 물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또 했어 사실은 수사를.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네. 대통령 때는 뇌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럼 대통령을 뺀다 하더라도 그 영부인하고 장모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 두 개를 야당이 특검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또 야당의 내부에 이상한 이 분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야당 대권 주자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를 야당 쪽에서 이 주류 쪽이 또 그냥 방관하고 협조하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야당 내 권력 투쟁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럼 당 안에서 이재명 네. 의원이 오히려 좀 이렇게 걸려들기를 좀 바라는 분들이 원래요,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최소한 민주화 이전에도 경쟁자를 때려잡은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한 사람이 네. 같이 경쟁한 사람을 수사해서 그냥 끝장낸 사례는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게 그래요? 남들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김영삼이 붙었다 92년도에 김영삼이 김대중 쪽 때려 안 잡았습니다. 그거 실제로 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이창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과연 이재명을 그렇게까지 막 지금 털어서 잡고 싶을까?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은 있었지만 경쟁자 주의는 안 터들었어요. 예, 그건 그렇죠.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정권이 아니라 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은 워낙 이미 거의 분당 수준의 막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요게 좀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복잡한 이제 공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경쟁자를 수사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차를 엄청 압박했어요 그때. 그냥 그때 92년 대선에 정주영 후보가 나오면서 바람을 뭐 반값 아파트 하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부지리로 김대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일단 그러다 초원복집으로 이제 반전을 했는데 그래서 현대그룹에 대해서 엄청 압박을 해요. 그게 이제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하고 이런 그리고 현대가 굉장히 고초를 겪은 게 있으니까. 완벽하게 아닌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완전 양당 체제에서의 상대편 거두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근데 요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주영 후보는 그 당시 이제 약간 주 경쟁자라기보다는 마이너. 그렇죠. 근데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YS 논리는 기업 총수가 이 정치 권력까지 먹는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가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 아까 전에 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야당 내의 내용을 사실상 약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긴 또 하고 또 하나는 당이 쇄신이 어려워집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그 종족 본능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살아나요. 이렇게 거세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뭔가 위협이 오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을 살리자. 문재인을 지키자, 이재명이 지키자 모드로 당이 가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부는 쇄신의 바람이 상당히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치가 단순한 게 아니군요. 이렇게 오죽했으면 정치 공학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공학적인 면이 문제는 있네요. 분명한 거는 야당의 의원 수가 네. 언제든지 특검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치 보복 당할 만큼 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분을 극복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야당에서요, 아니면 네. 이 야당에서. 제가 현재까지 볼 때는 이 야당의 이 주류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이재명 좀 잡아주라고 자꾸 시그널을 넣는 것처럼 제가 좀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시네. 그렇게 보이고 있고 네. KBS 1라디오 한 가지 제가 이 사례를 드리면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승리했을 때 1년차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거의 근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제 이른바 저 노무현 쪽에서 약간 이탈하는 세력들을 합쳐가지고 특검을 4번인가 들어갔습니다. 네. 예, 오히려 진 쪽에서 특검으로 보복이 들어갔을 정도로 국회의원 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야당이 보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네. 근데 보복이 당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다른 데 이유가 있는 있다. 거지. 보복 당할 수가 있는 약한 야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를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180 거대 야당이건 그 과거엔 여당이었지만 검찰 개혁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잡음이 많았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슈인데 이제 백운규 전 장관 일단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네. 많이 들어보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뭔가 우리 김 대표님 잠깐만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2019년 1월에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 자회사 4명이 자회사 사장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게 외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고발장이 접수되고 3년간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물러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올해 3월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맞아. 갑자기 3년 동안 안 하던 게 갑자기 급 물살에 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제 백운규 장관이 그러니까 혐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자회사들의 인사에 개입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산업부 산하의 자회사들의 임원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가 얼마나 남고 그래서 일부는 나가라고 하고 일부는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는데 이를테면은 여권 인사가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질문지 먼저 준 거. 이것도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회사 그에서 인사가 났는데 야 새로 사장 오기 전에 무슨 인사를 내 하면서 그 인사를 다 물려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이런 혐의까지 이제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백운규 장관이 혼자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는 윗선까지 있냐? 윗선이 있다. 그래서 박상혁 의원이 당시에 인사비서실 행정관이었는데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를 이제 산업부 관계자들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정황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행정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냐? 그 위에 비서관, 그 위에 수석, 그 위에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니냐, 아는 거 아니냐, 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줄줄이 사탕이 이제 예고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 말씀하신 김에 지금 박상혁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소환이 될까요? 어느 선까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소환이 된다라는 거는 혐의를 이제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소환을 한다라는 거는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박상혁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 검찰이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를 되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신미숙 비서관이 이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윗선까지 같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특정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혐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만간 소환 조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그 최소한 인사수석 아니면은 뭐 사회수석 네. 뭐 이런 분들이 혐의 선상에 올랐다라고 봐야 될 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 변 대표님은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각 부처의 수많은 공기업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임명돼 가지고 임기가 3년째 이제 돼서 한 2년 1년 남은 사람들이 한 70% 80%라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도? 네, 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겠죠. 네. 그리고 그 이전 정권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여서 이거를 수사해서 완전 들어엎었을 때 그럼 윤석열 정권은 저 사람들 지금 한 수백 개 공기업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임기 채워주고 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요. 이거는 깊이 못 갈 거라고 보고 실제로 환경부 장관으로 그냥 끝났죠. 예, 장관 이제 마지막에 처벌받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선으로 위로 올라간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간다? 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굳이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3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확 몰아붙여서 이 사건을 유독 파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거는 네. 일단은 검찰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김은경 장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검찰의 논리는 이 산업부를 안 한 이유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우리가 수사를 하려고 그랬다. 좀 기다려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언제부터 검찰이 대법원 판결 보고 수사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급변했어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니까 뭐 어느 정권에든 지금 검찰이 충성한 거죠. 이 정권에 충성하고 저 정권에 충성하고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기소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논리 구조가 김은경 장관 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배공구 장관 건이.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영장이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판사가 얘기하는 거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처벌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게 윗선까지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 그거는 증거가 촘촘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 전 장관 정도까지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 장관도 구속영장은 이제 기각됐는데 나중에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이 한상혁 방송위원장하고 맞아요. 방송위원장하고 저기 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걸려 있을 문제여서 이걸로 아마 정치보복해서 파놓겠다라는 거는 아이템이 안 맞습니다. 그럼 그냥 검찰이 이제 정권에 조금 더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한 의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신전심이죠. 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 역할까지 검찰총장이 사상 최장 기간 공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9월 10일 날 소위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4개를 다 넘기는 그때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중을 비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보복 아까 그러니까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난감한 게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박을 어떻게 했냐면 조선일보가 기사를 씁니다. 갑자기 2월 9일 날. 네. 제목이 이거예요. 한상혁, 전현희, 홍장표 문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 야,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리스트 만들어서 뭐 무슨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처벌되는 판례가 나오니까 뭐 이제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고 이 다른 관련 기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남아 있는 건 모렴치다.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다 피해 나가는데 빨리 내보내야 되고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꼼수 이런 게 지금 여론몰이와 명분을 만드는 이런 것이다. 식으로 이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내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요.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뭐 나만 우리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다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지금 응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대한민국 이제 이 건국 이후에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정치보복이 이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 다른 뭐 남미나 뭐 아시아에 비하면요. 거기는 다 죽여버리죠. 정치보복이 거의 없었던 나라인데 그래요. 만약에 정치보복이 제일 셌다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 때 이 보수인사 200명 감옥 간 건데 근데 그건 이제 탄핵과 맞물려 왔기 때문에 하나 명분은 있죠. 아니 이거는 정권이 이 부패해서 탄핵을 시켰는데 그럼 그거 수사 안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 명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명분 가지고 이 수사를 해서 전임 정권 사람들 반대편 진영 사람들을 감옥에 200명 집어넣은 게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 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야 따지면 본인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럼 당신이 했다는 얘기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실은 아킬레스 건이 돼 버려요 이쪽 정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정치보복한다? 그렇게 따지면 보수에서 볼 때는 아니 둘이 한패해가지고 정치보복했는데 이제 둘이 싸우느냐. 그래서 명분이 없어서.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정권을 정치보복을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은 하라고 아우성치지. 그러니까 하기 굉장히 불가능한 어려운 서해 월북 사건 아까 그 산자부 리스트
이런 거 가지고 쇼만 할 뿐이지. 아. 예, 저거는 할 의지도 전혀 없다고 봐요. 근데 일반 유권자들 물론 다른 아니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예, 어떤 거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그걸 지휘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못 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뭐- 사람이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예. 아 김준희 대표님 이제 변 대표님 이야기할 때 쓱 웃고 계셨는데 아니 네. 저는 이게 변희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구나. 이게 너무 절절히 막 느껴져가지고 아, 진짜 보수구나. 정통 보수구나. 정통 보수도 싫어하거든요. 뭐 조갑재 막 이런 분들 다 싫어요. 아, 여기.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60여 명의 제 동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애정의 깊이만큼 증오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애증의 그러니까 단계. 이게 보수 진영도 약간 그런 미묘한 스탠스 차이와 이제 분열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변 대표님의 의견에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보복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넣겠다라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 갖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 정권도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인권을 챙기겠다라는 사람 그 정권이 내로남불을 하고 북한 눈치 봤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존립 기반이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런 것들 깨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프레임보다는 망신주기다. 분명히 망신주기든 뭐가 됐든 그럼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의도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산해서 그런 의도를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지층을 더 결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지층 결집도 맞고 약간 변희재 대표님이 근데 사실은 문재인의 안티테제로서 윤석열 정부가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뒤집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은 지금 거의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랑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게 적폐청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감성 정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들고 뭐 하는 거 뭐 와이셔츠 사진 입고 올리고 나가는 와이셔츠 거. 하고 뭐 아니면은 그 뭐 보훈 강조했어요. 거기 문재인 정부도 뭐 그런 감동 어린 전 연설들 막 이런 건데 지금 하는 방식들이 똑같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경제였거든요. 그쵸. 그때도 집값이 이미 꿈틀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뭐 나름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못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아요. 하는 거 적폐청산 안보 적폐청산 수사하고 있고요. 감성 정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뒤를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지금 왜냐하면은 남미가 다 좌파로 바뀌었습니다. 우파에서 맞습니다. 최근에. 아, 그 이유가 네. 경제를 못 잡아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다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다라고 중도층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더 내려가는 거죠. 클린턴이 승리한 것도 그거잖아요. 이건 경제의 바보야. 이거 한마디로 대통령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도 비판을 했거든요. 정치 보복, 적폐청산 이거 다른 겁니까 이거?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있습니까 기준? 변 대표님? 네? 변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 아까 말씀드린 200여 명을 구속시킨 정말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도 없었고 뭐 네. 전두환 때도 없었던 그 중에 예. 한 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네. 예,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적폐청산하고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윤석열 뭐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나 정권이나.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수사를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정당하냐 아니면은 그 수사가 정당했냐 아니냐 해가지고 쭉 들여다보면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치보복 뭐 대응 뭐 특위를 만든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이 보수 인사를 잡아넣은 그 수사들을 다 전면 점토해보자 한번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막 뒤집어 씌웠는지를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타격받을 겁니다. 예, 굉장히 심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네. 자기가 이끌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끌었고 뭐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은 아니 그건 검찰총장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적폐청산의 정치보복이냐를 따르려면요 수사 과정을 보면요 대충 그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일반 수사 국민들이 과정. 이제 수사 과정은 다시 그러니까 볼 볼 수가 수-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 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수사한 것들을 해서 이게 정말 정당한 기소였는지 재판에서 정당하게 이 피의자 방어권 보호됐는지 그거 따져보면은 대부분 다 와요. 예. 정당하면 적폐고 너무 좀 무리했으면 그건 정치 보복이죠. 보복. 예. 김 김 근데 참고로 대표님은 그거는 그 당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제일 걸기 쉽거든. 이해 걸면 이해 걸면 콩을 커려니까 네. 그런 경우는 정치보복성이 강한 거죠. 그 무죄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양 대립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적폐청산이자 정치 보복이에요. 두 가지의 가지다. 양면성을 다 동시에 갖고 있다. 아, 그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양 대립이 아니니까 제가 정치인들이 수사받으면은 단 한 명도 본인이 억울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고요. 네.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보복 억울하다, 수사다. 보복 수사다. 네. 정치 보복이다.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툭 찌르면은 손이 나오는 거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당연히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느냐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무리수가 있었던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수사할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적폐청산 수사가 맞는데 모두가 동의를 했으면은 이거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았겠죠.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적폐청산이라고 보니까 이거를 양자택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애매모호한 게 그 직권남용이랑 또 업무상 배임이에요. 재벌들 잡아갈 때 다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다 무죄로 풀려나고. 근데 지금 어찌됐거나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뭐 적폐청산이든 뭐 정치 보복이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우리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많이 사라지고는 흐름에서 아까 네. 말씀드린 이 탄핵이라는 특수성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불거졌고 네.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사람 잡아가둘 때 국민 지지가 80%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하고 다르게 뭔가 뜨겁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걸 실증을 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때만 이제 좀 특성이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도 이 최소한 문재인 정권처럼 이 전 정권을 뒤져가지고 그걸 뭐 터트리면서 열광 지지를 끌어내고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과거를 사실은 털기보다는 좀 앞으로가 더 그럼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특히 네. 좀 하반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했지만은 이제 경제가 올라올 길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추락하느냐만 남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네.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심각해지죠 여론이. 네. 뭔가 신구 권력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하고 민주당 양쪽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부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명언. 클린턴의 명언. 그거 가지고 대통령 됐다니까 사실. 이거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무리하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추진하다가 철퇴를 맞았잖아요. 뭐 그거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은 네. 그 당시 당 지지율이 1주 만에 10% 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40일에서 30일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많은 중도 진보들은 민생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단기간에는 반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롱텀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몇 개월짜리고요. 이거 총선까지 2년 남았잖아요. 이건 네. 무조건 경제. 어느 쪽이 경제의 진정성을 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경제 살리기가 지금 가장 어려워 보이는데. 가장 참.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든지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네. 변 대표님은 어떤 조언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당과 정권의 사실상 뭐 7-80% 책임입니다. 이제 이건 대통령 중심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집권 여당이 모든 걸 갖고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는 거기서 해야 되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진짜 정치 보복이다 생각하면은 야당은 특검을 하루에 하나씩 띄울 수도 있어요. 오늘 굉장히 네. 집요하세요. 지시하는 다시 거죠, 강조하지만은 지금. 네.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 1년차 때 한나라당이 특검 4개 들어갔다니까요. 야당에서.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힘과 이 자기들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엄살을 떨지 말고
우리 정치보복 당한다 엄살 떨지 말고 제대로 야당이 갖추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정치보복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을 잡아내면 되는 거지. 지금 너무 엄살을 떠는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탄핵 추진하다가 총선 망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뭐 탄핵까지 가게 된 거죠. 노무현 특검을 내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탄핵까지 가게 된 거니까 어찌 보면은 그 정도로 국회 다수당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을 날릴 수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쫄지 마라. 민주당은 엄살 부리지 말라. 그 힘을 제발 잘 썼으면 좋겠다. 정치보복 당할 수 있는 약체들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두 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유튜브 조회수 한 몇십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요. 두 분의 치트키가 있기 저는 때문에. 두 분의 소감 좀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요. 오늘 출연 소감 어떠신지 시원하게 말을 좀 못하셨죠? 변 대표님. 아니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 피를 버리고 와서 공영방송 피를 산다고 아직 많은 찌꺼기가 남아 있거든요. 끝내고 다시 또 유튜브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거 빼고는 굉장히 지금 유익한 토론하고 이제 김진일 대표님 팩트 체커다 보니까 네. 곳곳에 이제 그냥 뭐 척척 박사시네.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듣고 그냥 전 지르면 되는구나 여기는. 너무 좋았다. 우리 김 대표님은 아니, 사실 저는 변희재 대표님 처음 뵀는데 솔직히 조금 쫄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런 건데. 뵙기 전에는 예, 네. 예.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음에도 한번 같이 뵙고 방송하고 싶네요. 이래서 예. 다 변며든다고 요즘에 하거든요. 저만 만나면 누가 다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오시길래요? 이미지 세탁하고 계시네. 네. 오늘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게요.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안녕. 감사합니다.